미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한국 같은 나라는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결국 한국이 굴복하리라 예상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나갈 거면 나가라던 미국의 자신감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러시아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그 오만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손을 맞잡기로 한 것입니다. 그제야 미국은 한국을 대신할 나라를 찾아 허둥댔지만 결국 오직 한국만이 유일한 해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모스크바, 크렘린궁 북극 전략실. 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 수송 담당 부위원장 마르쿠스 켈러입니다. 그날 아침 7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대규모 공장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녘, 이민국 단속반과 경찰 특공대가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확인된 숫자입니다. 제 옆에 있던 러시아 측 정보 담당관이 태블릿을 내밀며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정확히 317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됐다는 겁니다. 모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핵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제 눈앞 화면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양복 차림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플라스틱 수갑에 손이 묶인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떨군 채 호송버스로 올라탔고 또 다른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측 북극 담당 차관이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문직 HB 비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기술자를 파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무려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00배 인상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100배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이라 미국식 동맹이란 게 결국 이런 것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북극 담당 차관 알렉산드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우리의 북극 인프라가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깊은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소련이 지원하던 북한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것이죠. 그 뒤로 70년 넘게 한국은 단 한 번도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이라크전에도 그들은 늘 미국과 함께 파병했습니다. 제가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7편 격추 사건입니다. 소련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민간기를 격추했을 때 한국은 우리를 야만인이라 비난했습니다. 당시 저는 외교부의 신참이었고 한국 언론이 퍼붓는 분노와 비난을 직접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부르며 우리 조종사들을 살인자라고 매도했으니까요. 그 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도 한국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가장 먼저 동참하며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고 우리 은행과의 거래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수출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와 손을 잡겠다고요? 저는 회의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자 충견 노릇을 해온 나라가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카카,
미국의 북극 전력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러시아 해군 참모총장 블라디미르가 무거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현재 미국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쇠빙선은 단 3척뿐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척이라고요? 그것도 해군 소속이 아닌 해안경비대 소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라스타오는 1976년에 건조, 폴라시오는 1978년, 힐리호는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설령이 무려 40년이 넘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동률이었습니다.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알래스카놈 항구의 최신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북극의 제왕이라 불렸던 미국 쇠빙선들이 처참히 방치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폴라스타입니다. 해군 소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선체 곳곳은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단 89일만 운항했습니다. 1년에 고작 89일이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네, 나머지 기간은 전부 수리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이 없어 다른 선박을 뜯어다 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힐리호의 모습이 떴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선체 절반이 분해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2023년 엔진 화재 이후 2년째 수리 중이며 언제 다시 운항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시오는 아예 퇴역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시는 북극해를 항해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북극해를 항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산업부 장관 드미트리가 한층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단 한 척의 쇠빙선도 새로 건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내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기술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메스 아이언스, 뉴포트 뉴스. 한때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국 조선소들이 이제는 쇠빙선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50년 동안 신규 건조가 중단되자 기술자들이 모두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난 것이죠. 설계 능력도, 특수강 제작 기술도, 심지어 옛날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엔지니어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항로를 둘러싼 경쟁에서 이미 미국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경제 고문 파벨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노트북 화면을 제 앞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카카, 이건 단순한 항로 문제가 아닙니다.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기간이 무려 40% 단축됩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항로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 다른 하나는 북극해를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경로였습니다. 로테르담에서 상하이까지 스웨즈 운하를 거치면 약 2만 1000km 48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북극로를 통하면 불과 1만 4000km 28일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연간 5조 달러 이상의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벨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극을 장악하면 아시아와 유럽 무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러시아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미 30척의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깐, 현재 우리 쇠빙선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북극 함대 사령관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쇠빙선은 정확히 30척입니다. 원자력 추진 쇠빙선 7척, 재래식 대형 쇠빙선 23척. 전 세계 쇠빙선의 70%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균 설령이 20년을 넘어선 데다
영하 50도 이하의 극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맞습니다. 조선공업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북극 청장 이반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LNG 운반선과 특수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무심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과 혈맹을 자처해온 나라가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고요? 아무리 미국이 배신을 했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미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푸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기술자 317명이 범죄자처럼 끌려가고 비자 비용이 100배나 올랐는데도 여전히 미국을 택하리라 보십니까? 그때 정보장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언론의 반응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며 보여주었습니다. 배신당한 동맹, 미국의 진짜 얼굴, 굴욕의 70년. 이런 제목들이 한국 주요 언론 일면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푸틴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결코 우리 편이 될 리 없다고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미국의 북극 전략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저는 정보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쇄빙선이 부족하다 해도 미국이 북극을 완전히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이걸 좀 보십시오. 동료 분석관 미하일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속기록입니다. 그가 건네준 자료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북극 전략 사령관 제임스 윌킨슨 제독의 증언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북극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동맹국들의 지원이 있다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들이 그의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제독, 현재 우리가 운용 가능한 쇄빙선이 몇 척입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물었습니다. 3척입니다만 제독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3척이라고요? 러시아는 30척인데요. 의원이 되묻자 그는 애써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 쇄빙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이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3척 중에서 실제로 북극해를 항해할 수 있는 건 몇 척입니까? 현재로서는 1척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다는 기록이 속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1척이라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폴라시오는 엔진 정비 중이고 힐리오는 대규모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는 언제 끝납니까? 힐리오는 최소 1년, 폴라시오는 사실상 퇴역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계속 속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새 쇄빙선은 언제 건조됩니까? 2030년까지 3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2030년이라고요? 지금이 2025년인데 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독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쇄빙선 건조 경험이 부족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또 다른 의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제독,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쇄빙선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제독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핀란드나 한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명백한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하일,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오만함이죠. 필요할 땐 이용하고 위협이 되면 버리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각하, 미국의 실제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청문회 속기록을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해군 정보부에서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장교가 문서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르쿠스 의원님, 이건 미국 해안경비대 내부 보고서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충격적인 수치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라스타오 가동률 28%, 연간 정비 비용 7,500만 달러, 평균 고장 주기 14일, 부품 조달 기간 6개월 이상. 차마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북극 작전 수행 능력 극히 제한적. 푸틴 대통령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믿기 어렵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북극 청장 이반이 노트북을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카카, 방금 입수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알래스카놈 항구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며 미국의 쇄빙선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폴라스타오였습니다. 한때 북극의 제왕이라 불렸던 이 거대한 쇄빙선은 이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선체 곳곳에 녹이 스며 있었고 갑판 위의 장비들은 방수포로 덮여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저 상태로 북극해를 항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작년 남극 보급 임무 중 5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칠레 해군이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반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친 힐리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 안에서 선체가 반쯤 분해된 채 멈춰 있었던 겁니다. 2023년 화재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 상태입니다. 이유요?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오래전에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폴라시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쇄빙선은 아예 육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건 사실상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반이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해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 경쟁에서 이미 졌다. 러시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니 비관적인 전망뿐이었습니다. 전직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쇄빙선 한 척을 건조하는 동안 러시아는 10척을 만들 것이다. MIT 조선공학과의 한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쇄빙선 설계도조차 제대로 그릴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그럼 미국이 북극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내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제가 분석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동맹국의 기술을 빌리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하면서도 한국인들을 구금하고 비자 비용을 100배나 올렸다니. 푸틴 대통령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강경책을 쓰다가 정작 필요한 동맹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 미국이 북극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제 담당 부총리가 물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를 러시아가 독점하게 됩니다. 북극 전문가 콘스탄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고립되겠군요. 무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콘스탄틴 박사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유럽 무역 규모는 연간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90%가 해운입니다. 만약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운송 시간은 40%, 비용은 30% 줄어듭니다. 그럼 연간 약 4,8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죠.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군. 푸틴 대통령이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러시아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외교부 아시아 국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극지용 특수선박 개발팀을 꾸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북방정책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푸틴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카카, 한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일 겁니다. 그들도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겠죠.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술자 317명을 구금하고 비자 비용을 100배나 올린 것은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기업들은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푸틴 대통령은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한국과 접촉을 시작하게. 하지만 공식 채널은 피해야 한다. 미국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비공식 특사를 통한 교섭이 적절하겠군. 그리고 대통령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그러나 동시에 대담하게 움직여야 한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북극을 지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가진 쇄빙선은 세 척뿐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운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 쇄빙선을 건조할 기술도 인력도 심지어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미국은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작 한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러시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흘 후 저는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성명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의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우방국들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러시아보다 우월한 북극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바로 그날 오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도 보조금에서 배제당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예,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니까요.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재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유출됐는데 그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필요하면 투자를 요구하고 막상 공장을 지으면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아니면 착취입니까? 현대자동차 회장의 발언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지아 공장에만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 317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비자 비용을 100배나 인상했죠. 이제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재계 인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보국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보낸 비공식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북극 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구금하고 비자 장벽을 세우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술 협력을 요구하다니요. 마르쿠스, 이것 좀 보십시오. 동료 세르게이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작성한 한국 기업 규제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의 추가 관세 부과 검토,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 제한, 핵심 기술 이전 금지 품목 확대, 빼곡히 적힌 항목들을 보며 세르게이가 혀를 찼습니다.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것 같군요. 아니, 더 정확히는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위협이 되면 버리는 것이죠. 바로 다음 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협회가 주최한 시위였습니다. 미국은 사과하라.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진정한 동맹 관계를 요구한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강하게 남은 장면은 한 엔지니어의 발언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 기업과 일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할 때마다 달려갔고 그들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불법 체류자 취급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본 푸틴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북방 정책 이명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북극 항로 개발 참여 의사를 명시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변도의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 경제부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를 보니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2000년에 20%에 달했던 대미 수출 비중이 2025년에는 불과 12%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탈미국화를 진행 중이군요. 푸틴 대통령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국방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검토하겠다.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과도하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방위비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일시적인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발언과 달리 미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맹의 균열 러시아가 웃는다는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정작 한국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했다. 굴욕적인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자.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런 논조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한 시사평론가의 칼럼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70년간 우리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우리의 기업들이 차별받는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로는 동맹과 협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반도체 분야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기업들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둘째,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했는데 보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똑같이 중국산을 써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셋째, 조선업입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조선소들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쇠빙선 건조는 한국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술은 원하면서 시장은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모순이 너무 명백하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 의제는 문화교류였지만 실제로는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 개발 기업들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러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보고됐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조선 3사 CEO들이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북극 특수선 공동 개발을 논의했고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카카,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 진지하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하자 푸틴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이제 우리가 나설 때다. 어떻게 접근해야겠나?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의심을 살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북극 개발을 명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명심하게.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꿀 기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무르만스크에 있는 러시아 북극 함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특별 시찰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이제 우리의 진짜 실력을 한국에 보여줄 때가 왔다. 출발 전 대통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오게. 그리고 한국 특사가 도착하면 안내하도록 하게. 무르만스크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쇠빙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의원 환영합니다. 북극 함대 사령관 알렉세이 제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쇠빙선 15척이 정박해 있고 나머지는 작전 중입니다. 그가 안내한 첫 번째 배는 아르크티카호였습니다. 길이 220m의 거대한 원자력 쇠빙선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의 힘이 미국 쇠빙선 3척을 합친 것보다 강력합니다. 제독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7만 5천 마력의 원자력 엔진으로 두께 3m의 얼음도 단숨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우리 쇠빙선들입니다. 제독이 항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정확히 15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극해에서 작전 중인 것이 10척, 정비 중인 것이 5척입니다. 그럼 총 30척이 모두 가동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북극해 전 구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제독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북극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북극 상황입니다. 지도 위에서 붉은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이 우리 쇠빙선입니다. 현재 10척이 운항 중입니다. 그때 한 장교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작년 우리 쇠빙선들의 총 운항 일수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평균 281, 가동률 77%. 미국은 몇 일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폴라스타호가 89일, 나머지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톤 마일로 계산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다른 장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러시아 쇠빙선들이 운송 지원한 화물은 3,200만 톤입니다. 미국은 고작 18만 톤이었습니다. 우리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독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북극 항로를 통과한 선박 숫자입니다.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32척이었는데 작년에는 89척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3배가 된 셈이죠.
올해는 100척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북극해의 실시간 빙하 두께 데이터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독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위성 15개와 해상 센서 300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지도 위에는 파란색에서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이 표시되었습니다. 파란색은 두께 1m 이하, 녹색은 1터부터 2m, 노란색은 2터부터 3m, 빨간색은 3m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최적 항로를 찾는 거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항로를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아냅니다. 제독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독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함부르크까지 가는 컨테이너선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화면에 2개의 항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수에즈 운하 경로는 21,000km 48일이 걸립니다. 반면 북극 항로는 14,000km 28일이면 충분하죠. 정확히 42%가 단축되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연료비는 30% 절감됩니다. 다만 현재는 쇠빙선 에스코트 비용이 있어서 전체 비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돈인 화물에는 충분히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면 LNG, 의약품, 전자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화물들이죠. 그날 오후 한국 정부의 비공식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선 전문가 몇 명이 동행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인프라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쇠빙선 운영 현황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실시간 북극 상황이 스크린에 펼쳐지자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군요. 한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한국 차관이 물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제독이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때 한국 차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북극 항로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못한 겁니까?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하 50도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특수한 선체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독이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끼어들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으로 극저온 기술을 완성했고 쇠빙 LNG선 건조 경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오가 실제로 북극을 횡단했죠. 한국 전문가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제독이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실제 쇠빙선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항구로 나갔습니다. 50네트니 크 포베디오에 승선했습니다. 25,000톤급 디젤 쇠빙선이었습니다. 이 배로 작년에 북극점까지 다녀왔습니다. 선장이 설명했습니다. 편도에 며칠 걸렸습니까? 한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열흘입니다. 얼음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한국 전문가들은 선체 구조를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내빙 구조는 훌륭하네요. 하지만 열 관리 시스템이 구식입니다. 한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엔진 수명도 짧아집니다. 한국 차관이 저를 돌아보며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까? 최소 30%는 향상될 겁니다. 옆에 있던 조선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열회수 시스템을 적용하면 연료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차세대 쇠빙선을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러시아의 북극 경험과 한국의 조선 기술이 결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한국 차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관심과 기대가 묻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십니까? 한국 차관의 질문에 저는 준비해둔 제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기술 공유부터 시작합시다. 러시아는 북극 운항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은 최신 조선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북극항 안전 기준, 환경 규제, 기술 사양 같은 것들을요. 한국 측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표준을 선점한다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국은 고작 쇠빙선 3척으로는 표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척을 보유하고 거기에 한국 기술까지 더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차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인프라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 전문가 한 명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반발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쇠빙선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만 있죠. 제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조차 이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의회가 쇠빙선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국이 약할 때 우리가 먼저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도 그것을 원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쳤습니다. 70년간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만듭시다.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북극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차관은 순간 머뭇거렸으나 이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에 보고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한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표준 선점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하게. 하지만 마르쿠스, 너무 서두르지는 말게. 한국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표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 미팅이 열렸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 선박 한 척이 러시아 쇠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아 북극 항로를 직접 운항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달은 어떻습니까? 저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차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인 협력을 논의합시다. 표준을 선점하는 문제까지도요. 그로부터 3주 후 저는 북극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한국과 러시아의 운명을 가를 시범 항해의 날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수온 영하 2.8도, 기온 영하 35도입니다. 아르크티카호의 함교에서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끝없는 빙원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보입니다. 망원경을 들고 있던 장교가 외쳤습니다. 저 멀리 회색 선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LNG 운반선 천지호였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쇠빙 LNG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7만 톤급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천지호, 여기는 아르크티카. 통신 상태 확인 바랍니다. 우리 통신 장교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아르크티카, 여기는 천지호.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원 선장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극지항해 전문가로 명성이 높았고 이번 임무의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강 선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화상회의를 열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열 관리 시스템을 이미 가동 중입니다. 화면 속 강 선장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하는 순간입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폐열 회수 시스템과 선체 가열 장치를 결합했습니다. 엔진 열의 95%를 재활용해 선체 결빙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곧바로 긴장감이 감도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방 50km, 빙하 두께 평균 1.6m입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균이 1.6m라는 건 구간에 따라 2m가 넘는 빙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이 구간 통과에 얼마나 걸립니까? 강 선장이 물었습니다. 보통 20시간입니다.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아르크티카호가 선두에 서고 천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쇠빙선이 뚫은 수로를 LNG선이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진, 양속, 제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7만 5천 마력의 원자력 엔진이 포효하며 거대한 선체가 얼음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쾅 금속을 울리는 진동이 함교까지 전해졌습니다. 1.6m 두께의 빙판이 마치 유리처럼 산산조각나며 양옆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아름답군요. 한국 관찰단 중 한 사람이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시작의 순조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지호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전이 날아들었습니다. 얼음 파편이 선체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강 선장의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팀의 신기술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선체 가열 시스템 가동. 강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온도를 섭씨 5도로 올립니다. 잠시 후 달라붙던 얼음이 빠르게 떨어져 나갔고 천지호의 속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진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평소라면 절반밖에 오지 못했을 거리를 거침없이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연료 소비량 확인. 제가 지시했습니다. 평소 대비 82%입니다. 18%나 절약했다고요? 네, 한국 선박의 연료율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앞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30m, 폭 100m에 달하는 장벽 같은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우회해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뚫고 갑니다.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르크티카호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빙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지호, 속도 유지하며 따라오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좌연 쪽 얼음이 급속히 접근합니다. 천지호에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무너진 빙산 조각들이 해류를 타고 거대한 선박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긴급 회피! 강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17만 톤급 거대한 LNG선이 쉽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신기술이 가동되었습니다. 측면 분사 시스템 가동. 천지호의 선체 옆구리에서 뜨거운 온수가 강력하게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덩어리들이 빠르게 녹아내리며 선체에서 멀어졌습니다. 충돌 회피 성공. 함교 안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6시간, 7시간 믿기 힘든 속도로 전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위치 확인. 구간 70% 통과했습니다. 보통 14시간 걸리는 거리를 7시간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 시각 세계 각국에서 이 항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관계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로이드 보험에서 연락 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속도로 안전하게 통과한다면 보험료 재산정을 검토하겠답니다. 순간 저는 그 의미를 직감했습니다. 북극 항로 상용화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보험료였습니다. 일반 항로보다 몇 배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선사들은 선뜻 북극을 이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코펜하겐 해상보험, 도쿄 해상화재, 함부르크 재보험사까지 모두 관심을 보입니다. 연이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해 10시간째 우리는 마지막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전방 압력 빅맥 발견. 장교의 외침이 함교를 울렸습니다. 빙판이 서로 밀려올라 거대한 산맥처럼 솟아있었습니다. 높이는 5m에 달했습니다. 이건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젊은 항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아르크티카호가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놀라 묻자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식 돌파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쇠빙선은 500m쯤 물러난 뒤 다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또 높였습니다. 쾅! 믿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압력 빅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충돌. 마침내 거대한 빅맥이 무너져 통로가 열렸습니다. 환호성이 함교와 무전망에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천지호가 그 틈을 통과했고 강 선장이 무전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니 불가능이 없군요. 12시간 만에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기록 달성. 제독이 선언했습니다. 평소 20시간 걸리던 구간을 단 12시간 만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40% 단축, 연료는 18% 절감, 사고나 고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스크바와 북극해를 연결한 축하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북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런던 로이드 보험사가 공식 발표를 낸 것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보험료를 30% 인하합니다. 단 한국 기술이 적용된 선박에 한해서입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면 더 많은 선박이 북극 항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국은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잘했네. 푸틴 대통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무엇을 하실 겁니까? 표준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세계가 따르게 할 것이다. 강 선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씨,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미국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국 없이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시범 항해 성공 이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모스크바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업계의 거물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하면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12일에서 15일이 단축됩니다. 덴마크 머스크라인의 부사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물류혁명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떴습니다. 수에즈 운하 경로는 40일, 북극 항로는 25일, 정확히 15일, 37.5%가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가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간 선박 운용 일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때 중국 코스코 그룹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료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25%에서 30%입니다. 톤당 연료비로 환산하면 4.8달러에서 3.6달러로 줄어듭니다. 일본 NYK라인의 전무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탄소 배출은 어떻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긴장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2025년 탄소 중립은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였으니까요.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북극 항로 이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 감소합니다. 스크린에 선명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항해당 3,8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유럽연합 탄소세를 고려하면 절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덜란드 선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톤당 100유로로 계산하면 항해당 38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웃습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국무부 북극 담당관 레베카 밀러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제재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국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철저히 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재라니?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독일 하팡로이드 CEO가 반박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국제수역입니다.
미국이 통제할 권한은 없죠. 우크라이나 제재를 우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베카가 주장했지만 그 말은 곧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미국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재 우회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한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북극해 운항 국제표준 한러 공동 제안. 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싱가포르 해운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선박 구조, 안전장비, 운항 절차, 환경보호 기준,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그 표준은 누가 인증합니까? 국제해사기구와 IMO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국과 상의 없이 국제표준을 만든다고요? 상의요? 한국 본부장이 되물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자 317명을 구금할 때 상의했습니까?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릴 때 우리 의견을 물었습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미국에 대한 동정론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러 협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렸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선주협회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로이드 보험사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사회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적용된 선박에 한해서 북극 항로 보험료를 표준요율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요율이란?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반 항로 대비 1.2배입니다. 기존 3배에서 대폭 인하한 수치입니다. 그는 새로운 보험료 산정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북극 옵션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고 등급은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극 어급 한러 표준 인증 선박 표준 요율 1.2배, 북극 비급 일반 내빙 선박 표준 요율 2.5배, 북극 시급 민간 인증 선박 표준 요율 4배.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실상 한러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북극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잠깐, 미국 쇠빙선은 어느 등급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시급입니다. 구형이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로이드 임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베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공정 경쟁입니다. 불공정이요?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가한 차별은 공정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환영합니다. 단, 우리가 만든 표준을 따른다면요. 그때 한국 본부장이 힘있게 덧붙였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이 규칙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의 해운 관계자들이 일제히 기립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단 한 사람, 미국 대표 레베카만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독일 선사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측과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곧 일본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쓰이 조선도 관심이 있습니다. 북극 표준 선박을 건조하고 싶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관계자들까지 줄을 서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표단과의 비공개 미팅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좋군요. 한국 본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료 인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IMO 인증입니다. 언제 신청할 겁니까? 다음 달 총회 때요. 그 전에 실증 데이터를 더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운항을 10회 더 실시합시다. 다양한 선종, 다양한 조건에서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미국이 방해하지 않을까요? 한국 측 한 인사가 우려했습니다. 방해할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쇠빙선도, 기술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때 한국 본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발주 쇄빙선 2척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이미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반발은요? 이미 317명을 구금당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레베카는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한국은 완전히 우리 편이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날 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러 북극 표준 선점, 미국 빠진 새 질서, 보험료 인하로 북극 항로 시대 개막.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서 북극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미국은 따라가는 처지가 됐다. 제재를 무기로 삼던 미국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 앞에서 무력해진 것이다. 우리가 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재 프레임에서 표준 프레임으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에 제출할 데이터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런던에서 국제회사기구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해운 관계자 1,50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할 데이터는 지난 석 달간 한러 공동으로 수집한 북극 항로 실증 자료입니다. 제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떴습니다. 북극 항로 상용화 검증 보고서. 첫 줄 맨 앞에는 미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북극 담당관 레베카 밀러, 그리고 해군 북극 사령부 참모들이었습니다. 레베카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난 석 달간 총 48회의 시범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화면에 북극해 지도 위로 굵은 붉은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벌크선, 탱커 등 모든 선종이 참가했습니다. 총 운항거리는 68만 킬로미터, 지구 17바퀴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레베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상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운항에는 국제 옵서버가 동승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독일에서 파견된 독립검증단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해사청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검증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레베카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데이터 아닙니까? 장기적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역시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치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복잡한 그래프들이 화면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만번의 가상 운항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다양한 기상 조건, 빙하 상태, 선박 유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이며 집중했습니다. 이제 핵심 데이터를 발표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항해 시간 40% 단축. 화면에 굵은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로테르담 기준, 기존 48일에서 29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 운항 평균값입니다. 둘째, 연료 소비 18% 절감.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거리 단축 효과와 한국의 여료일 기술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2만 톤급 컨테이너선 기준, 항해당 32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및 지연율 60% 감소.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한러 공동개발 안전 시스템 덕분이죠. 핵심은 실시간 빙하 모니터링과 예측 시스템입니다. 레베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과장된 수치 아닙니까? 믿기 어렵군요. 미국 해군의 시뮬레이션과도 너무 다릅니다. 미국 자료가 몇 년도 겁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2020년입니다만 5년 전 자료로 현재를 평가하시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미국은 실제 운항 데이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때 미 해군 대령이 자리에서 발끈했습니다. 우리도 북극 경험이 있습니다. 몇 회나 되시죠? 작년에 3번. 우리는 48회입니다. 16배 차이입니다.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한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국제권위기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북극이사회 아크틱 카운슬의 로고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북극 8개국이 만든 최고 권위 기구였습니다. 어제 오후 북극이사회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봉인된 문서를 들어보이며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북극이사회는 한러 공동 제출 북극 항로 안전 운항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예비 승인을 결정했음을 통보합니다.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예비 승인은 사실상 최종 승인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권고합니다. 레베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북극이사회는 미국도 회원국인데 미국을 제치고 한러의 제안이 채택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혁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첫째, 실시간 빙하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확성. 둘째, 한국의 선박열 관리 기술의 우수성. 셋째, 러시아의 축적된 운항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조건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이 승인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내 추가 실증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지금까지의 성과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 제가 문서를 읽어내리자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 2사람 이내 전원이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직 미국 대표단만 앉아있을 뿐이었죠. 노르웨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러 표준을 전폭 지지합니다. 우리도 북극 연안국으로서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연이어 지지를 선언했고 캐나다도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극 연안 8개국 중 7개국이 찬성한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회자가 레베카를 향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극 항로 전용 펀드 1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북극 전용 선박 50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북극에 사실상 올인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건조는 한국 조선소에서, 운항은 러시아 쇄빙선과 함께.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일본 대표가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일본도 5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중국, 싱가포르도 잇따라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30억 달러가 모였습니다. 레베카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질서라뇨? 제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만들고 미국만 이익을 본 질서를 말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질서를요. 물론 미국도 환영합니다. 단 우리가 만든 표준을 따른다면. 그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한러 북극 항로 표준을 공식 채택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42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2개국. 반대한 8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한러 공동표준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니콜라이. 한국 대표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제 진짜 북극 시대를 열어야죠. 회의장을 떠나던 레베카가 제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세요? 제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가 우리 편이니까요. 그녀가 떠난 뒤 한국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울산에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차세대 쇄빙선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모두 집약한 걸작이죠. 그날 밤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콜라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울산에 가서 새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게. 2025년 9월 29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거대한 도크 위에 은빛으로 빛나는 쇄빙선이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유라시아 스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것이 한러 협력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하 5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차세대 쇄빙선입니다. 진수식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 세계 각국의 해운업계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유독 들어온 건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조용히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죠. 특히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돌아온 317명의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장내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모두 이 자리에 와 있었으니까요.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선박 한 척의 진수식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채 천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해상 질서가 막을 내리고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 순간 깜짝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내린 것이었죠. 이 중요한 날에 빠질 수 없지. 대통령이 제게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곧이어 한국 대통령도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선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적 상징이었죠. 기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수석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시범 항해를 성공시킨 그 주인공이었죠. 이 선박은 길이 230m, 폭 32m, 95,000톤급입니다. 추진력은 78,000마력, 미국 최신 쇄빙선의 2배입니다. 그가 선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수 합금강으로 만든 이중 선체 구조라 영하 70도에서도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장치, 열분사 시스템이죠. 얼음이 달라붙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연료 효율은 어떻습니까?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존 쇄빙선 대비 45% 절감됩니다. 놀라운 수치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한국의 LNG 기술과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죠. 두 정상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70년간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었던 나라가 러시아와 손을 잡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강태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붕 거대한 엔진음이 조선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선체가 미세하게 떨리며 생명력을 얻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 참사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니콜라이 씨, 축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사였죠. 예? 미국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한러 표준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아,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도 북극 항로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표준을 따른다면 환영입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됐네요. 마침내 공식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환호 속에서 은빛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유라시아 스타우가 바다 위에 떠오른 순간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샴페인 병을 들었습니다. 이 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병이 선체에 부딪히며 깨졌고 샴페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씨. 돌아보니 317명 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진수입니다.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엔지니어예요. 아, 기억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줄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빛을 굳히며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으며 퍼져나갔고 함성과 환호가 터졌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한국 노동자들이 러시아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은 한국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두 나라의 국가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실전 투입은 언제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강태원이 대답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북극해를 거쳐 무르만스크까지. 그 다음은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으로 갑니다. 현대중공업 사장이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5척씩 총 50척의 차세대 쇄빙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함께라면 북극이 지중해처럼 활발한 항로가 될 겁니다. 점심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지배와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 말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한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방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만든 이 성과가 그 증거입니다. 오후에는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조선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제 울산과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세계 쇄빙선의 메카가 될 겁니다. 한국 조선협회 회장이 자신있게 선언했죠.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북극 개발에 1천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의 발표에 회의장은 술렁이었습니다. 한러 표준을 기반으로 새로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본, 인도, 브라질도 연이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가 북극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부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유라시아 스타우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태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이 배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쇠사슬이 아닌 항로로 잇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항로로 이어졌습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내일이면 이 배가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그 항해가 끝나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한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꿨다. 미국이 만든 질서를 따르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러시아도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섰다. 이것이 진정한 다극화 시대의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유라시아 스타우가 힘차게 출항했습니다. 수천 명이 부두에 몰려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극기와 러시아 삼색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함성은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유라시아 스타우가 점점 작아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저는 마음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제 북극은 갈등과 대립의 바다가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동맹이 자리할 것이라고요. 니콜라이. 푸틴 대통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네. 자네가 옳았어.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카카? 한국을 믿은 것이 말일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멀리서 유라시아 스타호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쇠사슬로 묶는 동맹이 아닌 존중으로 이어진 항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신다면 한국 분발. 이제 선택은 세계의 몫이었습니다.